예, 저희가 그 고양이엠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남북 상생 경제학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번 주제를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의 상상력,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일구는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10강자, 12월 8일까지 10강자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두 강자씩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들이 아직 디아스포라 시민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생소한 그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또 그 남북 상생 경제라는 개념도 다 낯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영역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서 듣는 시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그 첫 강의라서요. 저희 고양 YMCA의 그 대표이시기도 하고 저희 회원들을 대표해서 오연수 이사장님께서는 같이 참석해 주셨고요. 먼저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고 오늘 순서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향 YMCA 이사장 오현숙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는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고향 YMCA 남북 상생학교에 참여하신 분들과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김종대, 강경민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하루에 두 관작씩 남북 상생 경제학교가 진행됩니다. 고향 YMCA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작은 기여와 역할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화두가 디아스포라의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평화는 남북한 민들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북한 민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 어, 또 여러 이유로 세계 각지에 살아가고 계신 재외 한국인들, 한인들, 그리고 동아시아 민들의 평화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공간과 지역, 인정이라는 경계와 구분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민들의 새로운 주제가 요청됩니다. 이것을 담고자 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시민사회입니다. 아직 엉성하고 토론이 많이 필요한 주제입니다만 이번 남북상생 경제학교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계신 분들의 고견과 지혜로 이 담론이 만들어가고 평화의 새로운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사님 인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사님 인사 말씀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달에 남북 상생경제 포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청년,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부분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디아스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냐, 특정 종교적 영역의 개념 아니냐, 특정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생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상생이라는 게 좀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덩치 작은 사람을 도와서 같이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살아가는 걸 상생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 경제학자들도 또 계십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또 이해 편차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고양 YMCA에서 디아스포라 시민사회론을 제안하는 이유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막 일구어가는 데 있어서 주체는 남북한이라는 공간적 지역에서의 민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미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 거주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세 각지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계신 한인들 이들 간에 어떻게 이들이 새롭게 연대하고 협력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일구는 평화의 주체로서 경계와 공간을 넘어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디아스포라 시민사회론이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한반도 평화 운동 영역에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 주체가 청년이 되어야 된다.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좀 어울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젊으시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선생님 어떻게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해서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난민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평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종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좌로는 저희가 이제 고향 지역이 이제 접경 지역으로 이제 잘 알다시피 접경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접경 지역의 민으로서 평화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또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지역이 또 고향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강경민 선생님 모셔서 남북 상생경제와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 민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좌를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어떤 이게 남북한의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국제 정치적인 또는 이게 국제 패권 질서 속에서의 남북의 정치공학적인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 미국의 의도는 어떻고, 북한의 의도는 어떻고, 남쪽의 의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좀 이렇게 예측을 하는 토론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이렇게 저희들이 민 스스로가 만드는 평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들이 많이 이렇게 토론되어지기보다는 일부 전문가들 평화란 담론이 일부 전문가들만의 이렇게 토론 영역에서 많이 이렇게 머무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 전체 주제를 다 이렇게 각 영역에서 갖는 평화에 대한 담론에 대한 상상력을 최대한 한번 토론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다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제너레이션 김종대 선생님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부탁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선생님 주신 제목은 세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의 상상력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마 PPT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와중에 저희들이 단톡방에 선생님 두 분 오늘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원고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대 선생님 첫 번째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선 화면을 공유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잘 안 보인다면 말씀 주시고요. 네, 그러면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포럼을 시작하는 첫 강의를 맡게 돼가지고 참 영광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저는 서울에서
접속하고 있는데 저는 본래 미국을 거점으로 한국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제 활동을 관통하는 주제가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그리고 세계 시민성, 그리고 평화이기에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주제들로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세계 시민 이 두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평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과 세계 시민이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 주제 자체가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의 상상력이다 보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데 아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디아스포라란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또는 그런 집단을 일컫는 말.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경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계를 넘나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다채로움을 품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구분 또한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성향으로 제가 딱 자르기 어렵다는 것 또한 전제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라는 구분 안에서 제가 고민하는 몇 가지 특징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은 본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정착지에 유입되는 경험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800만 정도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퍼져 있고 이들이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는 복합적이고 다 다를지언정 이 경험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 유입되는 경험 이 경험은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들이 겪게 되는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주변성 그리고 소수성이고 marginality라고도 부릅니다. 첫째의 특징이 주변성과 소수성이고 둘째 특징이 다중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주류 문화의 외부인으로 편입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소수자의 경험을 하는 이들이 디아스포라이고 또한 향토 문화와 본토 문화 등 여러 문화를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이들 또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디아스포라들, 특히 청소년들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고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한인을 비롯해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 자녀 세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자녀가 있다면 한인 정체성이 강한 부모 아래서 같이 가정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 완전히 어떤 그런 백인 문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다중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굉장히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 내재적으로 불안과 혼란을 품고 있는 이들이 디아스포라이지만 저는 또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굉장한 가능성을 또한 품고 있는 이들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경계에 선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쿠바 한인 2세인 헤로니모 임 선생, 한국 이름으로 임은조 선생님인데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에서 다큐멘터리를 감독한 전우석 감독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해안을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 랍비로부터 얻고자 그 유대인 랍비한테 가가지고 디아스포라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유대인이 바로 이 유대인 랍비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근원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결과물은 창조력입니다. 굉장히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대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너무 이게 그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은 새로 유입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내재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어쨌든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 적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혁신력이 나오고 또 거기서 창조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특징, 주변성과 소수성, 그리고 다중적인 정체성, 결국 이 두 특징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부의 경험, 그리고 소수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품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은 곧 그만큼 포용할 수 있는 품이 넓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화를 넘나들면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매우 힘든 씨름 그리고 싸움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주변성과 다중성이라는 정체성이 갑자기 이런 포괄성과 이런 가능성으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불안에 내던져진 존재적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또한 디아스포라이고 그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번데기 안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지만 그 껍데기를 찍고 나비가 되어 나올 수 있듯이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또한 그냥 주어진다기보다 그냥 환경적인 환경 때문에 주어진다기보다 그 안에서 정말 씨름하고 싸움을 통해서 정말 얻어지는 그런 정체성, 그런 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그 디아스포라, 즉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경계를 허물거나 뛰어넘나들 수 있는 이들입니다. 두 가지 문화 혹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리를 잇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이들 또한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미국의 작은 동네가 있는데 바로 제가 활동하는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 클락스턴입니다. 네, 저는 클락스턴을 세계 시민의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클락스턴은 미국의 대도시 애틀란타 인근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약 10,000명을 조금 넘고 면적은 여의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인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he Most Diverse Square Mile in America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동일한 작은 면적 안에 가장 다양한 인구가 모여 산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이곳이 세계 각국에서 재정착한 난민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통계상으로는 약 4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60여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로 이들은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온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 모습과 아내의 모습인데요.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함께 이 비영리 단체인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미션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 아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력을 쏟고 있는 것이 미국에 정착한 난민, 이민자 출신 청소년 교육입니다. 그 외에 평화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고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코리아 피스 나우라는 풀뿌리 운동에도 참여해서
미국 안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러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여러 모습이기도 한데 참 이런 어떤 첫 번째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두 번째 모습은 정말 그런 평화를 위한 공론장을 만드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열기도 하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를 이제 여는 모습입니다. 이 행사는 특히 정말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기도 하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이 사진이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그 클락스턴이 워낙 그 난민들이 이제 많이 모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친구들은 한동대학교에서 잠깐 미국에 비전 트립으로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북한이 고향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의 이제 경험을 이제 그 클락스턴 안에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남수단 출신 주민이 이렇게 해준 코멘트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되게 듣더니 굉장히 많이 감동하고 동감하면서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경험이 너무나 공감이 간다. 왜냐하면 나의 조국인 남수단 또한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클락스턴 주민이 그런 말도 해주었는데요. 여러모로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쉐어링을 해야 할 텐데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이 학생에 대해서만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단체를 거쳐간 학생들이 생활했던 국가들 다 합치면 총 31개국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 학생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특히 여기 사진 왼쪽 아래에 있는 학생은 리제너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만든 그런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야시로라는 친구인데, 이 학생의 가족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체드 공화국의 난민 캠프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지내다가 약 8년 전에 미국에 재정착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야시로는 특히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학생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신을 난민이 되게 만든 그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시로와 같이 정말 비록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의 고국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항상 고국을 생각하고 품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 가진 특징이자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저는 보면서 어떻게 그런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 인류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계 시민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냥 막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시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난민 출신 청소년들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매우 적합한 인재상이며 가능성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갈수록 다원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독립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고, 중반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듯이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은 세계시민정신 그리고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세계화로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속한 사회도 갈수록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국제이주기구의 표현대로 이 시대는 전 세계의 7분의 1이 이주자인 이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현저히 국가 간 그리고 경계 간의 이동이 잦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 혹은 핵 개발과 같이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세계가 반드시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Global problems require global solu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 이제는 세계가 연대하지 않으면 인류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인류는 크게 양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갈림길은 나와 다른 이들을 구분짓고 담을 쌓아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길이며 둘째는 나와 다른 이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공유하며 환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국제 정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반이민, 반난민주의 등을 자극해서 정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탈퇴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공산당 또한 갈수록 과격하며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그런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갈림길, 이 혐오와 차별의 길, 국수주의의 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본능적으로 좀 더 편하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류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은 바로 두 번째 방향,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과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시민 정신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민이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긴 하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름 이제 세계 시민 하이디라는 모델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하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 에크로님을 따가지고 각 앞에 글자로 한번 외우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 5가지 요소가 개인적으로 세계 시민성을 매우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H, Human Race입니다. 세계 시민이란 국가적,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여러 가지 정체성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똑같은 Human Race, 상대방을 즉 인류로 인지하는 시각입니다. 저는 세계 시민 정신이란 이러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우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A인데 action입니다. Take an action, act.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그게 매우 사소하다 할지라도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을 가르칠 때 저는 글로컬이라는 개념을 늘 강조합니다. 이는 글로벌과 로컬의 조합어인데 이런 말이 있죠. Think globally, act locally. 글로벌한 사고를 하면서 지역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의 오염 문제가 굉장히 글로벌한 문제라면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 줄여보거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세계 시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의 두 번째 덕목은 능동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게 뭐 작은 일일지언정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로서 이제 interconnected, 상호 의존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입니다. 나와 타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세계화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의 형제 자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오늘 커피 다들 마시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커피를 마셨다면 그 커피는 이제 한국에서 나지 않죠? 그 말은 내가 오늘 한국이 고향이던 서울에서 이제 마신 커피 속에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 아니면 뭐 아프리카 이런 커피 생산국의
농부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오늘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사소한 행위 자체는 이미 글로벌한 행동이 되며, 타지의 농부 혹은 유통업자 등의 많은 삶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워싱턴에서 정책을 만드는 미국인들이 지금 서울에나 아니면 고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일지 모를지언정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저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실제로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서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가 허물어진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종교 철학자인 강남순 교수님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Think Globally, Act Globally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D로서 Diversity. 다이버시티인데 이는 다양성을 포용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다원화된 그리고 더욱더 다원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사회라는 가정도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차별과 혐오로 소비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늘 우리는 목격하게 되지만 사실 다양성이야말로 한 사회를 풍성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입니다. Injustice. 어찌 보면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 Act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세계 시민 정신은 불의를 보면 그것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은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불의를 발견한다면 본인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했고 지금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일이 타국에서 타국민들한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정말 보편적인 인류애적 시각에서 나와 같은 인간이자 시민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잔인하게 탄압됐는지를 보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뉴스로 떠들썩합니다만 한국 시민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 아마 비슷하게 아프고 치열했던 우리의 역사와 겹치고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린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에는 이러한 세계 시민 정신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미국인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한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쏟고 이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이들의 활동에 정말 많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란 결국 이러한 정체성을 품고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저는 세계 시민 그리고 피스메이커라는 표현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표현이 아니며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진정한 세계 시민이라면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저희 가족이 굉장히 혹독한 시절을 견디고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계 시민 정신으로 연대한 수많은 세계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네. 제 할아버지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서 80년대 군사정권 아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선고 이후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랐기에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이후 극도의 초조함과 긴장 속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사형을 면하게 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권에 입각하여 행동한 수많은 세계 시민들의 지원 덕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사형 선고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자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는 김대중 구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외교적인 압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할아버지의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신 미국으로 망명을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 시민들의 연대 덕분에 사형을 면하셨지만 이들의 연대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할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국내 민주화를 위해 국제적 연대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셨습니다. 활동의 발판이 되는 단체 이름을 재미 한국인권문제연구소라고 지으면서 한국의 군사 독재와 민주화의 이슈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켜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해왔습니다. 그래서 페리스 하비 목사 아니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미국의 교육계, 교계, 정계 등의 인사들이 특히 큰 힘이 되었고 미국인뿐만 아니라 함께 망명 중이었던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그리고 유럽의 여러 인사들과 편지로 교류하면서 최대한 많은 세계 시민들을 한국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민주화에는 이러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의 세계 시민들의 연대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를 했듯이 현재에도 세계 시민들의 연대는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를 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들이 다 이제 코리아 피스 나우 활동하는 사진들인데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DC 애드보커시 위기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매년마다 한 3월 이제 봄이나 겨울에서 봄 사이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각 지역에서 모여서 의회에 이제 다 방문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져왔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어렵게 되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버추얼 애드보커시 위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줌 미팅을 통해서 저희의 케이스를 계속해서 알리고 그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이 정말 한반도 평화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정전 협정일에 이제 한 행사인데 이때 여기 그 애틀란타 지역의 미국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행사를 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 의원들도 이제 참여하게 됐었고요.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해외의 한인들과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세계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듯이 평화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끌어내서 이들의 참여가 한반도의 평화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연대함으로 국경을 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군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지지와 성원에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그 어디든 불의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함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계 시민 정신의 바탕은 너와 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너와 나는 무관한 타인이 아닌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인류애적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우리 전체가 정말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아픔이 해소가 됐을 때 정말 그때 전체가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 말처럼 피할 수 없는 상호관계의 그물에 얽혀있는 운명 공동체인 우리는 세계 반대편일지라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무감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관도 이제는 이런 세계 시민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있어서 이유를 묻는다면 예전에는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혹은 반만년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단의 시간이 너무도 많이 흘러버렸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세대 또한 바뀌었습니다. 저희 윗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통일의 당위성조차 찾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주민들과 한민족이라고 칭하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관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이거나 역사적인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물론 이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기도 하지만 이것만이 통일을 위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이웃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나누며 그리고 세계 시민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옆에 앞서 말한 그 전우석 감독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민족의 개념에 속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라는 범주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윤리적이고 파괴적이며 인류애적인 자양분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제 당신의 수식어라는 책인데 그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 대한 그 전우석 감독의 고민을 굉장히 잘 녹아있는 책이라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앞서 방금 그 읽은 문구처럼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에 속박되지만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 그것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란 두 정체성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동질성을 그냥 회복하는 그 한민족이었던 과거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게 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난 이전에는 없던 평화적인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긋고 구분하고 힘을 기르면서 경쟁하는 것이 기존의 국가관이었다면 경계를 낮추고 환영과 환대를 베푸는 세계 시민적인 국가관, 물론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는 상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 담론이 흘러간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고 헤로니모 임 선생의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고 헤로니모 임 선생은 쿠바 한인 2세로서 쿠바에서 낳고 자란 한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임천택 선생님으로서 먼 타지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헤로니모 임 선생님은 젊은 시절 격동의 시기에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에 핵심적으로 가담하며 100% 쿠바인으로 살았지만 노년에 한인으로서의 뿌리와 긍지와 새로운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쿠바의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체성과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100% 한인으로 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로니모 임 선생님이야말로 본인이 가졌던 그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세계 시민성으로 온전히 승화하며 씨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이 남긴 조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e letter from your grandfather? Ya. La patria. Patria es el legado de abnegación de nuestros antecesores y la ofrenda de nuestros mártires. Es la inspiración de los que sueñan un mañana mejor y un futuro de hermandad. Su concepto va más allá de las fronteras geográficas. No se limita a los que nacen en un lugar determinado, ni se sujeta a las normas políticas de un nacionalismo egoísta. El sentimiento patriótico debe fundirles a la esperanza y al clamor de los desposeídos, de los explotados que aspiran y luchan por un mundo mejor. La patria es la dignidad y el honor de los que saben merecerla. 네, 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 조국이란 무슨 뜻일까에 대한
굉장히 큰 힌트를 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데요. 한번 여기서 이 조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통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계 시민적 통일관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순수하게 나라를 지킨 조상들의 유산이자 순교자들의 재물이다. 통일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영감이다. 통일이라는 개념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다. 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해당되거나 이기적 민족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통일은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는 착취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과 눈물과 합쳐져야 한다. 통일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존엄이자 명예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컨셉들이 아마 지금 저희들 고향 YMCA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컨셉들과 매우 많은 여러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종종 랜선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강의 발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제2강인 강경민 선생님 모시고 강의 2강을 연속으로 듣고 1강과 2강을 모아서 같이 질의응답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김종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싶었던 주제들이 있으면 좀 잠깐 메모해놨다가 강경민 선생님 발제를 마저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